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패권 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좀 이기려면 달러 영향력을 좀 낮춘다.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고. 그렇지. 맞아. 우리 거기까지 하다 끝냈구나. 그게 뭐예요? 달러보다 더 중요한 게 미 국채에 대한 딜레마야. 아, 국채. 이게 좀 설명을 해줄게. 정확히 말하면 국채라는 것은 환율하고도 이제 영향이 큰 건데, 사실 달러보다도 절대적으로 달러의 이 어떤 맥락 시스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이 국채와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뼈 아팠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니? IMF 외환위기? 그렇지, 맞아. 그런데 그 IMF 외환위기가 촉발될 때 이게 증폭이 되는 일이 생겼거든. 이게 한국이 갑자기 단기 외채가 이렇게 많이 발행돼서, 그래서 뭐 국고가 이렇게 없었어? 비었어? 이 뭐야? 야, 그러면 IMF에다가 얼마 받아다가 빨리 저기 좀 그 단기 외채니까 해결하고, 우리 그 당시 수출 잘하던 나라니까 돈 갚아서 나머지 나중에 갚는다 그래. 그럼 끝날 수도 있었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재계 서열에 아직도 대우가 있었을 거고, 뭐 어마어마한 게 있었겠지. 한보도 있고 했겠지. 그게 결국 나중에 다른 고름이 돼가지고 더 왕창 짜야 되는 상황이 됐을진 모르겠으나, IMF 외환위기 때 이제 국가에서 완전히 이렇게 뭔가 재계 서열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는 이런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커진 게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 전체 지역의 불안감이 높아졌었거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외국계 자금이, 야, 쟤네들 좀 이상한 것 같아, 불안불안하다, 돈 빼 해서 이 지역 전체에서 달러가 품귀 현상이 생긴 거야. 돈 다 빼가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태국발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때 불안감이 감돌았느냐? 중국 때문이야. 1994년도에 중국이 위안화를 33% 평가 절하했어. 갑자기. 왜 그랬을까? 수출 경쟁력. 당연하지. 정답이야. 중국이 우리 수출 경제를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 그냥 우리 화폐 가치를 낮춥시다. 3분의 1 정도 낮추면 좋겠는데 33% 평가 절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동아시아 지역에 특히 중국과 같이 값싼 제조 부분에서 경합을 하고 있었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들 지역에서 제조 경쟁력이 유실돼 버린 거야. 아니 형님 33%는 거의 그냥 환율 조작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달러 패거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달러와 위안화를 일정 부분으로 교환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환율을 맞추자 하려면 할 수가 있었거든.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그 당시 WTO 체제라는 미명 아래 세계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구촌의 자유무역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외환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여기에 한 걸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 자체도 완전 자율 변동환율 직전까지 갔던 게 그 당시 상황들이었거든. 90년대 좀 그런 말이 많이 많았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 환율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33% 정도 낮춥시다. 오케이. 그리고 끝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가 수출이 예전보다 안 되게 됐어.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그 당시 우리랑 똑같이 외환위기 경험했던 국가들이. 그렇죠. 근데 이들 국가들이 그 사이에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아졌으니, 야, 이제 우리도 글로벌 기업들처럼 다국적 투자은행처럼 외국에 투자 좀 해보자. 우리도 외국에 뭔가 좀 나가서 뭐 집도 사고 뭐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투자를 또 잘했으면 그나마 위기가 덜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투자한 것들이 사실 대거 부실해진 경우가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시그널이 증폭돼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90년대 후반에 맞게 됐던 가장 큰 원흉이 됐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딱 드러나겠지만, 이렇게 환율, 또 어느 나라에서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국가 경제 전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거기에 우리는 잘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중국이 환율을 바꾸거나 중국이 국채 보유 비율을 바꿔버리면 우리까지 반대 여파를 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달러 패그제,
이 달러 패그제를 이제 미국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저 중국이 혼자 고정 환율을 하고 있고 우리 달러에 맞춰서 지네들이 위안화를 이렇게 고정해서 지급하겠다. 나름대로 룰을 정하는 걸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지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모호한다고. 그런데 이때 미국이 주판을 튕겨봤더니 중국이 달러 패그제 하는 거 이거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맥락이 있어. 뭐냐면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기 전에 미국과 가장 돈독한 동맹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수출 국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아시아 지역들의 이 수출 국가들이 하고 있었던 역할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들 국가들이 수출을 되게 잘해. 이들 국가들이 수출을 잘한다는 건 어디에다 수출을 한다는 거야?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엄청나게 기록해. 그럼 미국은 우리 무역 수지 적자 봐서 손해하냐? 아니었어. 그렇죠. 얘네들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외화 많이 벌어온 거에다가 이들 국민들은 이상하게 저축률도 높거든. 미국 국민처럼 흥청망청 쓰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돈들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미국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본인들이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화폐는 달러거든. 그럼 달러를 많이 쟁여놔야 비상시에 쓰기도 하고 석유 가격 오르면 또 지출도 하고 하는데 그냥 달러를 현금으로 쟁여놓으면 이자도 없으니까 미 국채로 사놔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 국채를 대거 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고 간간히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계속 기록했다고. 그렇죠. 베트남 전쟁도 그랬지. 또 중동이 불안불안했을 때 또 거기 개입했어야지. 또 러시아가 유럽 가지고 일부 땅들 막 크림반도 병합하고 뭐 하고 할 때마다 또 그쪽 지역들 군수 지원해 준다고 또 돈 쓰지. 뭐 돈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재정 적자를 감내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 올려야 돼. 아, 그렇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전쟁 중이네요. 세금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올리고 이 재정 지출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국채 발행하는 거잖아. 근데 국채를 발행해서 안 팔려야 되는데 계속 팔려. 계속 사준다. 누가 사준다? 바로 아시아 지역의 수출 국가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 지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들의 수출 국가가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로컬 경제 경기만 보고 그 국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하느냐가 계속 중요한데 그렇죠. 이 생태계가 지금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야. 아시아 지역 애들이 계속 우리 쪽에다가 돈 벌면서 내 국채를 사주면 이 그 경찰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개혁 개방하고 나서 똑같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돈 벌 때마다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지금 계속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달러를 더 찍어서 이걸 커버하려니 야 이건 뭐 달러 가치가 계속 휴지 조각만 될 것 같고 그럼 국채 발행해서 돌려막기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중국마저도 이제 국채를 사주기 시작한 거야. 괜찮네. 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환상의 짝꿍이 등장해. 환상이 짝꿍이 된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거 결국 또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미국에 수출하던 걸 결국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니 이들 국가들은 결국 미국의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되고 그걸 그냥 중국이 대신하는 거니까 그게 뭔 이득이 됩니까? 그런데요. 중국의 무역 수지를 각 국가별로 쪼갠 통계를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엄청난 그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번 나라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지역은 의외로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 그래요? 자, 생각을 해봐. 최근 빼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흑 잡았어? 중국이 흑 잡았어? 아, 우리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흑 잡았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 여태까지 버틴 건 중국에 걷어들인 무역수지 흑자 때문이야. 그 다음에 일본. 중국과 교역했을 때 일본은 무역수지를 적자를 받겠어? 흑자를 받겠어? 흑자를 받겠죠. 어마어마한 흑자를 봤어. 대만. 중국과 교역하고 있거든. 지금도 해. 사이는 안 좋지만 경제는 계속 같이 해. 그럼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흑자일까 적자일까? 완전 흑자 아니에요? 완전 흑자야. 자, 그러고 중동 국가들 중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일까 적자일까? 흑자죠. 흑자지. 석유 팔고 천연가스 그렇죠. 팔고 다 팔고. 파니까. 엄청나게 또 소비를 그럼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말해볼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2010년 전까지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일까 적자일까? 흑자. 흑자야. 왜? 자신들의 자원들을 전부 중국이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중국산 공산품을 대거 사주거나 그런 구매력이 그렇지. 중국산 경공품을 대거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 중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건 맞지만 그 흑자는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과 유럽에서만 나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럼 다시 미국 국채 관점에서 돌아와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잘 도니까 어라? 아시아 수출 국가도 돈을 더 버네? 그렇죠. 그럼 얘네가 돈을 더 버니까 나한테 무역수지 흑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하면서 돈이 더 생겨서 내 국채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더 사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게다가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냥 미국을 통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달러를 많이 가져갔으니 이 달러 가져가서 걔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달러를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이 달러 쓸 데가 어디 있어. 야, 국채나 좀 사놓자. 우리가 언제 또 달러 가지고 뭘 어떻게 쓸지 모르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 중국도 미국 국채를 대거 사기 시작했고 일본과 나머지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국채를 또 사고 있어. 그렇지. 더 많이 살 수도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앞으로 전쟁을 하던 무슨 내부에서 크게 경기 불황이 와서 경기 부양을 하던 아니면 우주 개발이나 뭔가 큰 R&D를 하기 위해서 돈을 또 쓰던 어차피 야 국채 찍어서 전화들 돌려 좀 사야 된다고 이러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달러와 위안화 패그제에서 수출 더 잘 되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그지 나쁜 게 아닌 거야. 충분히 두고 봐도 될 만한 상황이었던 거지. 거기다가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이 동시에 꼭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중국은 미국의 완성품을 조립해서 팔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완성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에 해당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한국에서 납품받아. 그렇죠. 그리고 이 완성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기계 장치 이거는 일본에서 또 들여와서 해.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완성품 팔고 그 완성품 미국에 잘 팔 때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 팔고 일본은 소재 부품 기계장치 중국에 팔고 한국에도 팔고 해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가 계속 잘 굴러가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다 중국까지 끼니까 미국은 정말 경제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경제가 정말 좋아져. 일단 첫째 뭐가 있냐면 미국 국채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주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구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뭐가 돼?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지. 돈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하려고 하는데 국채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 하는 건 뭐야? 그러면 조건을 좋게 해줘야죠. 그렇지. 저희가 이자 더 드릴 테니까 누구 살 사람 없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뭐 대만 등등 뭐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나름대로 미국 기반으로 이렇게 도니까 국채 발행하면 털컥 사고 발행하면 털컥 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자율이 안정돼. 근데 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 이자가 낮으니까 막 소비하고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물건 사겠다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래서 물건 가격 높아지고 그래서 물가 상승되면 다시 이자를 올리고 하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자율을 계속 낮춰놨는데 물가가 안 올라. 왜? 물건을 대부분 누가 만들어준다? 중국에서 중국이 싸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 야
금리 낮췄는데 물가가 왜 계속 낮니? 그리고 왜 물가가 우리 목표 물가인 2%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물가도 낮니? 최고네요.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더 하고 그리고 금리 낮으니까 투자도 더 하고 그러니까 고용도 살고 야, 미국 경제 요즘 끝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트럼프 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까지 갔잖아. 네. 그리고 오바마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그 전에는 IT 붐 때문에 미국 경제가 또 전성기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아니었으면 미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황금기를 계속 가는 거라고. 거기다 하나 더 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세금 올려야 되는데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 왜? 국제 발행하면 다 사주니까. 그러니 소비자들은 세금도 국가가 안 걷어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거 국가가 돈을 내가 왕창 벌었는데 왜 세금 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이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경제가 정말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동아시아 수출국가 플러스 중국까지 딱 들어가니까 미국 경제 황금기네. 야, 미국한테만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그래도 교수님, 미국이 결국 채권 많이 발행하면 채권 이자 내줘야 되잖아. 채권 이자 뭘 어떻게 낸다? 야, 프린트 돌려. 야, 이번엔 1000불짜리로 좀 찍어라. 이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건 너무 제가 너무 희화하긴 했지만 그렇죠.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판을 굳이 크게 수정할 필요도 없었고 수정을 좀 근본적으로 해볼까. 그래도 언젠가 재정 적자와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수정을 해보려고 하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지 않나, 9.11 테러에 보복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20년 내리 전쟁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틀을 계속 쳇바퀴 돌리듯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19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은 철저한 공생관계였어. 이게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겨. 뭐든지 과하면 그렇죠. 문제가 되잖아. 생기죠. 과유불급이 된 거야. 재정 적자가 너무 커졌고 누적된 게 쌓인 게 경상수지 적자도 너무 커졌어.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는 뭐 중국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게 금융 위기로 번져가지고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건데 이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이 경제 위기 상황을 딱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판 정확히 안 튕기고 있었던 경제 좋을 때는 누가 주판 튕겨. 그렇죠. 그냥 쓰기 바쁘지. 묻고 떠올러 가는 거죠. 그럼. 그런데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야 계좌 한번 까봐.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간 거야? 하고 까봤더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동안 너무 커졌는데 거기에 정확히 36%가 중국 제품 수입하면서 생긴 거야. 중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살살 벌어가서 국채 사주고 있잖아요라고 하고 뭐 입 닦은 거야? 뭐 무기 개발하고 뭐 뭐 제일 중요한 건 국채 요거 사놓고 이만큼이나 돈을 벌어가서 이게 눈에 보인 거고 그다음 나머지 3분의 1이 뭐였냐면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석유 개발 안 하잖아. 나머지 3분의 1의 경상수지 적자가 석유 수입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그때 본격적으로 쉐일 혁명하자. 이걸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 자체 수급하자. 우리 그동안 이 쉐일층에서 그 석유 캘 수 있는 기술 확보해 놓은 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캐자 결정한 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의 3분의 1이 석유 사오는 것 때문이다라는 게 결정적인 계기야. 그런데 이 석유 사올 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지를 살펴봤더니 이것도 중국 때문인 거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니까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정답이야. 그래서 미국이 아니 그동안 우리 석유 살 때 이렇게 돈 많이 안 썼는데 왜 그런 거지 봤더니 중국이 석유 사다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 그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된 거야. 그러니 결국은 뭐다? 중국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야. 3분의 2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 중국 때문이네. 이렇게 된 거고 하나가 또 더 있었어. 미국이 국가별로 경상수지 적자 보는 나라들을 따로 카운트 해봤어. 일본은 돈 엄청 미국으로부터 벌어가고 있으나 국채 사달라는 건 다 사줬거든. 네, 그렇죠. 너는 열해. 하이! 뭐 국채만 사줘요. 뭐 옥수수도 사주고 뭐 다 사주고 사는 건 다 사줘. 그러니까 넌 열해. 뒤로 빠져 있어. 그래서 일본은 열해 됐어.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국가 사이즈 좀 애매해. 네. 뭐 이거 털어먹으려니까 좀 아직 좀 미비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직 우방은 분명하니까 한국도 열애 했는데 쭉 검색하다 보니까 중동 국가가 딱 들어오는 거야. 예전에는 중동 국가하고 미국이 오일 쇼크 뒤에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오일 쇼크 일어나고 나서 중동 국가가 미국에 석유 팔아서 떼돈 벌었다고 오해하잖아.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야. 그래요? 오일 쇼크 때문에 미국이 고생한 건 물가가 폭등한 거야. 물가가 폭등한 게 미국이 고생한 거야. 왜냐하면 유가라는 건 전방위적인 그 물가를 영향을 끼치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기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중동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되지 않았어. 아니 석유를 그렇게 몇 배 비싸게 미국에 팔았잖아요. 아니야. 중동의 왕자들은 석유를 몇 배 비싸게 미국에 팔자마자 본인들의 수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제가요 절대 왕정 국가로 아직까지 중세 같은 그런 모습꼴로 제가 살다 보니까 언제 봉기 일어날까봐 언제 나의 왕권을 침탈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동안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 미국 탱크 얼마죠? 그 미국 전투기 그건 얼마예요? 미국에게 국방과 뭐 무기 사는데 훨씬 더 돈을 많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야. 미사일도 사고. 뭐. 그렇지. 그 다음에 오일 머니로, 야, 우리도 이제 천막에서 자는 거 말고, 마천루 올리고, 우리도 이제 시설 투자 좀 해보자 하면서, 그때 그런, 뭐라 그럴까, 경제 개발한다는 과정에서 미국의 또 첨단 제조기업들이 음으로 양으로 여기 또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갔거든. 한국만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오일 쇼크 이후에는 양쪽의 교역 금액이 커졌고,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무역수지 적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장부 다시 찬찬히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석유 팔아서 우리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누구 물건 사간다? 중국 물건. 중국 물건을 사가네. 그래서 중동 국가들과 우리 미국이 또 무역 수지가 경상 수지가 엄청 적자로 바뀌어 버리고 있네. 점점 그 폭이 커지고 있네. 그럼 얘네 TV 이제 어디서 사가는 거야? 한국은 그렇다 쳐. 왜냐하면 우리 국채로 이제 엮인 그 밸류 체인이니까. 근데 한국도 좀 덜 팔린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하이얼전자 사. 그렇지. 하이얼 사가고 뭐 샤오미 사가고 그래. 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결국 경상수지 적자의 모든 주범은 중국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중국 입장에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상수지 엄청난 흑자, 중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수지 일부 엄청난 흑자는 아니야. 중국은 네. 거기에 다시 석유 샀으니까. 하여튼 돈을 벌고 있고 이걸 다 하는데 그동안 결국 우리 미국이 판지 않았던 이 생태계에서 중국이 이걸 일부 자꾸 가져가니까 미국 내부에선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어. 사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 국왕들도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생각들을 많이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은 성장하면 약간 버겁죠. 성장한 버거운 게 아니지. 지정학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롭잖아.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의지해?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냥 교역 파트너일 뿐이야.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뭔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떤 안건이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중국, 이번 건 내 얘기 좀 따라줘. 했을 때 한국, 일본, 대만, 뭐 중동 국가들은 예, 그렇게 하시죠. 했는데 중국은 제가 왜 그걸 따라야 되죠? 난 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데 너 그럼 나 너 괴롭힌다?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중국도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달러 좀 풀어? 미 국채 좀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달러 투매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외환위기는 없는 나라니까 달러 그냥 찍으면 되니까 대신 통화위기가 생기는 거고 금융위기가 생기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갑자기 달러가 시중에 다시 유포되기 시작하니까 재정위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너무 달러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내 달러 기반의 이 국채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중국 때문에 이게 삐걱삐걱 되게 되면 미국이 생전 고민 안 하게 되는 통화위기,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재정위기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거 중국과 계속 아시아의 그 수출 국가들 이렇게 결부해서 이 뭔가 밸류체인 이렇게 만든 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국채를 기반으로 한 이 세계의 흐름이야. 그러면 중국이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생각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내가 지난 시간에 달러의 패권에 처음 도전했던 동네가 어디라고 했어? 유럽. 유럽. 그래서 내가 그때 유럽 얘기해줬잖아. 그 궁금하신 분들 꼭 보세요. 이라크 전쟁도 이 유로화 때문이고 제가 여러 개 얘기했습니다. 그 유럽도 달러에 이 끌려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끊고 싶었고, 중국도 저 미국이 정말 저 달러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저 꼴을 그만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휘청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뭘 하기로 결정한 줄 알아? 유럽과 중국이 수출입을 뭘로 하자? 유로로 하자라고 결정을 해. 미국이 저것들이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도 취약하니까 우리 유럽의 도움 아니면 못 극복하겠지. 중국도 우리가 미국 국채 안 사주면 저것들이 어떻게 하겠어 생각하면서 이때가 달러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럽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이라크 전쟁 그것도 참 낭패 보셨었고, 그 다음에 92년도 냉전 끝나자마자 유로 만든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유럽과 중국의 결제는 유로로 합시다. 그랬더니 유럽도 줬어. 했는데 유로는 항상 달러보다 힘이 약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국 유럽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로 치달았고, 결국 유럽은 미국은 다 극복했는데 남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갔잖아. 그렇죠. 그리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로화가 폭락하게 되는 거야. 유로화 위기다 보니까 중국 수출입업자도, 그리고 중국과 유럽 거래할 때 그 중간에 껴있는 한국이나 일본도 자꾸 유로로 결제하자고 하는데 싫어. 달러 줘. 왜 딴 소리를 하고 그래. 저 또 폭락하네 저거. 안 돼, 달러 줘. 해서 실패했어. 이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실패한 거야. 대신 미국은 딱 봤지. 저것들이 또 시작했다. 이번엔 발본색원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지금까지 조금은 뭐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이 자식들이 친구로 알고 있네 나를.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면 다음 시간에